자, 이번엔 원자력 발전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 발전소 공사를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재개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공론화 조사가 진행 중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주 금요일쯤에 권고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양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측입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구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반대로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측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정 처장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금요일에 20일에 이제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이냐 재개냐 이제 공론화 조사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먼저 주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그 공론화 토론 과정에서 지켜본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참여한 그 원자력계 사람들이 한 몇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벗어난 정도에서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제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뭐 4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오차 범위로 본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예를 들면 뭐 54대 46 뭐 이 정도. 살짝 좀 불리하다고 보시는군요. 유리하다고. 유리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처장님은요. 네, 그 원자력 쪽에 이제 공사 재개, 건설 재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좀 크시더라고요. 네. 박수도 유난히 크고. 예. 근데 또 이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 분도 계셔서 저는 팽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차범위 내면은 사실 약간 더 많거나 적거나 그거는 큰 통계학적 의미는 없는 상태거든요. 저는 팽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우리가 그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만약에 권고안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종합적인 내용으로 이제 꾸려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원전을 확대할 건지 유지할 건지 축소할 건지 이런 질문도 있고요. 23가지 항목이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그 취사 선택을 정부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런 시민들의 의견대로 결정짓는 경우가 과거에 일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셨는데요. 처장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네. 정부의 정책, 특히 중앙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 거기는 이제 공론화를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이렇게 시민 대표들을 뽑아서 논의하는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책을 주요 전문가나 또는 이해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거나 국회에서 결정을 했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본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수기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무작위적인 시민 대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하시는군요. 주 교수님. 예. 저는 이제 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전문가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수기 토론 과정을 지켜보니까 그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열의도 높고 질문의 수준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진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동일한 사실 확인을 거친 상태에서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은데 그런 사실 확인 과정이 없어서 왜곡된 자료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평가가 이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공정성 요구의 이론이 없어야 되는데 공정성 시비는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설 중단 측에서 출연 연구 기관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걸 이제 막고 그래서 한참 시비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권위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면서 그 헌법에 정해진 그 개인의 표현 자유 이런 걸 언급하시면서 전문가 참여를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됐다고 봅니다. 네, 이견 없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공정성에 심각한
기울어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들 활동가, 민간 전문가들인데 네. 사실 수십 년간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왔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용을 제공한 역할을 했던 출연기관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건 정부가 중립을 지키고 공론조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 원칙은 사실상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부, 행정부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 산하기관의 연구원들은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건설 재개 측은 어쨌든 다 업체, 네. 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라든지 원자력 산업회의나 원자력 학회나 이런 데서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의 기울기가 좀 심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제대로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만연한 상태에서 그런 네.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보면 예를 들면 고리 원전 10기가와트를 태양광으로 이렇게 대체할 경우에 부산, 울산 면적의 80%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 5.5% 정도면 되는데 그런 데이터들은 그냥 이렇게 검증 없이 그냥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를 하면 땅이 모자라서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예. 수기 과정에서도 상호 토론이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이것도 좀 잠시 후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구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가 지금 재개되느냐 아니면 이제 중단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구상이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지난해 6월 공사 허가가 나면서 고리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있는 10개의 원전 가운데 가장 최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만 8조 6천억 원, 현재까지 공정률은 2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하면서 건설에 제동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후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수원은 이사회와 노조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의 장점을 외면하는 부정적인 시각에 반대합니다. 건설 완전 중단하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정도 일시 중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논을 결국 한수원 이사회는 제3회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위가 출범됩니다. 공정성이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석 달 동안 설문조사와 시민 배심원단 구성,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0일 신구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것인가 재개할 것이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결국에는요. 국민들의 안전의 문제이냐 아니면 경제성을 포함한 국익의 문제이냐 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근본적인 이런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피해지 쪽이 이제 옳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여기에 대한 논리를 좀 들어볼게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전성하고 경제성이 원전에서는 같이 가기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안전성을 높이려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원전 건설 비용이 그렇게 쌀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다른 나라보다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에 관련한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면 경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성을 높이려면 안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또 가동률 또는 이용률이 세계 최고인 점인데 이게 그 문제가 생기면 원전을 바로 중단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에 들어가고 같은 문제가 생길 만한 원전들을 동시에 다 이렇게 중단을 해야 돼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54개의 원전이 중단된 이유가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 안전 기준을 높이기 위해서 높일 때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그 탈원전, 에너지 전환으로 가게 되면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이런 산업들은 안전도 높이고 더 깨끗하고 그리고 경제성도 더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산업 자체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 탈원전이라는 게 단순히 원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나 이런 걸 더 확대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고리 5, 6호기가 완성이 되면 그 원전 한 10개 정도가 한 곳에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데 영남 단층이 지나갑니다. 지진 활성 단층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런 그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문 제기는 충분히 지금 있어 왔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희 처장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안전 기준이 뭐 다른 나라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나라는 이제 대개 그런 안전 기준이 미국 NRC에서 이제 정한 그런 안전 기준을 따르는데 특별히 이제 후쿠시마 이후로는 이제 그 자연재해로 인한 그 정전 사태가 났을 때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게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작년 그 경주 지진 이후에 국민들께서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 원전의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여태까지 가동 이력을 보면 지금 이제 누적 가동 연수, 원자론의 누적 가동 연수가 17,400년 되는데 예. 여태까지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고리 5, 6호기는 이제 우리나라 그 지진이 좀 이제 규모 5가 넘는 그런 지진이 나는 걸 고려해서 지진의 그 내진 기준을 상향시켜서 네, 규모 7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네. 실제 시공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원전은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 내진 설계 기준보다 높은 그런 지진도 견뎌낸 사례가 무지하게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여러 번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수치적으로 10배는 다른 원전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주장인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여러 안전성을 보강하는 설비들을 전 세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면은 얼마나 안전성을 강화했는지를 사실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한 기당 보통 1조 원 이상씩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만큼 안전성을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23개 당시에 2011년, 12년 당시에 23개 원전에 1조 원의 비용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가장 중요한 이제 규제 기준 중에 하나가 네. 가동 중인 원전을 실시간으로 사실 최신 기술 기준, 최신의 안전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백피팅이라고 해서 예. 그걸 계속 진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안전 예산 그 액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1조 좀 남짓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실시간으로 최신 안전기술 기준들을 이렇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예. 처음에 운영을 허가를 낼 때 설계 수명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60년 동안 처음 받았던 그 기준이 계속 간다고 우리나라 법에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10년마다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도 사실상 서류 평가지 설비 전체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경력 건물이 땡 둘러서 한 138m 전체가 한 20cm 구멍이 난 상태로 네. 그 운영이 되어 온 것도 뒤늦게 확인한다거나 그 전기발생기라는 핵심 안전설비 안에 망치가 들어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뒤늦게 확인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이제 공학자분들께서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는데 그게 실제로 시공되는 과정에서나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한 번 사고 나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다가 위험을 10개씩이나 몰아넣는 것은 이건 아무리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그래서 네. 추가의 2기 원전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 10개의 원전이 몰려있는 이 곳에 네. 반경 30km에 340만 명이에요. 340만 명이 과연
문제가 생기면 피난을 가야 될 텐데 피난을 갈 데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네. 곳에. 그래서 한 번 사고로 치명적인 이런 원전의 위험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다른 대체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게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적다고들 합니다만은 이게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다. 라는 데 동의는 하시죠?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네. 그게 후쿠시마 원전이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2005년이죠. 그게 AM이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니까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후쿠시마 같이 이런 경락 건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원전은 그 후쿠시마에서 1000만 년인가요? 아니면 100만 년인가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10만 년에 한 번이죠. 10만 년. 그러니까 그 1억 년에 한 번 정도로 훨씬 더 낮은. 이게 우리나라 발전소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던 발전소하고 근본부터 다릅니다. 지난번 수기 과정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우리나라 원전은 이제 견고한 그 경락 건물이 원자로를 감싸고 있어서 만약에 원자로에서 해결료가 녹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방사성 물질이 경락 건물 외부로 방출은 안 되도록 그렇게 아주 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과 설비도 있고 등등이 해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체르노빌 사고 났을 때도 일본의 원자로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의 설계가 다르다고 안전성이 다르다고 보진 않잖아요. 다르죠, 다만, 당연히. 제 말씀은 두 개를 안전도 평가를 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안전성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게 원전에서의 안전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론도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그 데이터도 사실은 잘 맞았던 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동 중인 원전은 소위 가압수형 원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누적 가동 연수가 10,000년 정도 됩니다. 14,400년. 그동안 이제 노심이 해결료가 녹는 사고는 딱 한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확률이 10,000분의 1이었는데 2세대 원전에 대해서는 10,000분의 1로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대략 맞는 거고요. 지금 이제 3세대 원전, 이제 신고리 5, 6 같은 3세대 원전은 그거보다 10배 이상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이제 사고가 났던 그 79년 이후에 그 많이 기술이 개량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이제 원전을 중단하면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쪽도 많아요. 그 찬성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전이 일단 이제 연료를 굉장히 적게 쓰기 때문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발전 원가가 쌉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원, 킬로와트 시당 50원 정도 되는데요. 그 LNG는 이제 과거 한 몇 년 평균을 내보면 한 150원대, 신재생은 한 200원 이상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 그 다른 친환경 발전원에 비해서 이제 발전 원가가 한 3분의 1, 4분의 1 이런 수준입니다. 더 중요한 그 경제적인 측면의 원자력의 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에너지를 95% 이상을 이제 수입을 하는데 국민 1인당으로 보면 한 연간 370만 원어치의 이제 그 수입을 에너지에 그 비용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2만 원 정도만 이제 우라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2만 원 수입한 걸 가지고 30%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은 굉장히 이게 국산 에너지다, 중국산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로 볼 때 그런 외화 낭비 이런 관점에서 원자력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료 수급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적기 때문에 한 31평 아파트 정도 면적만 있으면 한 25년치 연료를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연료 가격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정세 불안에 따라서 연료가 공급이 문제가 될 그럴 염려가 굉장히 적어서 에너지 시큐리티, 그러니까 안보, 에너지 안보에 또 원자력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발전소 원전은 당연히 이제 우라늄 비용이 낮긴 한데, 근데 그 우라늄을 전량 다 수입을 하니까요. 아무리 비용이 낮다 하더라도
그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에너지, 아무리 중국산 에너지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아예 연료비가 안 들죠. 네, 그렇죠. 네, 재생에너지는 아예 햇빛 아니면 뭐 바람 아니면 지열 아니면 뭐 해상 뭐 조력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재생 가능한 항상 리사이클링 되는 그런 에너지라서 초기 설비 투자비의 문제인데요. 그 설비 투자비가 갈수록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단가는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재생에너지가 더 비싸고 원전이 더 싸죠. 네. 근데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냐면 태양광만 보면 2000년에 킬로와트아워당 1킬로와트아워를 생산하는데 1,300원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100원대로 떨어진 거죠. 방금 주한규 교수님 말씀하신 200원대는 그것도 2년 전이에요. 2년 만에 그게 다시 100원대로 떨어졌거든요. 원자력이 얼마였다고요? 원자력은 50원. 지금 50원. 발전 원가는 한 50원, 이제 이익까지 포함하고는 6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원전은 이제 한 30원대에서 40원, 50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인 거고 네. 재생에너지는 1,300원에서 지금 100원대로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다른 나라로 보면 킬로와트아워당 뭐 30원대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쪽으로 조금만 투자만 한다면 앞으로 더 가격이 싸질 거다. 근데 그 원전 쪽은 어쨌든 끝나고 나면은 핵폐기물 비용이라든지 폐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현금으로 완벽하게 적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싸질 재생에너지로 가게 되면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원전을 유지한 것보다 전기요금은 인하될 요인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러면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잠깐 그 말씀을 나누었던 것, 그러니까 22일에 이제 그 최종적인 그 투표 결과가 시민 참여단의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그 권고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확실한 차이가 난다면 있는 그대로 뭐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먼저 주 교수님부터. 예, 저는 물론 우리가 이기는 거로 나오면 아주 기꺼이 수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지는 걸로 나오거나 이기는 걸로 나오거나 상관없이 전문가들이 좀 더 이렇게 그 사실에 기반한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위증의 염려가 없는 그런 국회 내부에서 어떤 공청회나 청문회 통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 일반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뭐 이기는 쪽으로 나오면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차장님은요? 네. 공론조사 3개월 처음에는 3개월 동안 내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2박 3일 합숙이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공론조사 자체는 저희는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문제점은 계속 있을 거고요.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중단되더라도 저는 풀어야 될 문제는 많이 있고 그걸 사회적으로 더 토론을 하고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요일이 참 기다려지네요.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희원정 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